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수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수뇌부들 그리고 특히 특정 정치인들 체포 지시를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대면을 했습니다. 먼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어떤 얘기 했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증인은 체포 명단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단은 뭔가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끌어서라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그건 말씀 제가 답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됐는지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단을 혹시 받으셨냐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그 부분도 이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셨겠지만 윤지호 기자 일단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해서 증인들의 진술이 좀 엇갈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기존에 계속해서 진술을 해왔던 대로 체포 지시를 들었다, 싹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라고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즉답을 피했는데요. 특히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네. 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많다라면서 기존에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다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인영 전 반첩사령관도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형사 재판에서 답하겠다라면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네. 어제 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이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 동안 눈을 감고 좀 앞을 계속 바라보는 듯한 관조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섰을 때와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었고요. 홍 전 차장이 재판정으로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머리 숙여서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도 살짝 보기만 할 뿐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대통령 측과 진실 공방이 있을 걸로 보였는데 일단 홍장원 전 차장만 싹 다 정리해라 이 얘기를 계속 유지했고 반대로 이진우 사령관은 말을 바꿨고 또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입을 닫았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뭐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들이 형사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은요 어제 3명의 증인 자체는 네. 국회 측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이 3명을 불러다 증인 신문을 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입증하겠다고 해서 불렀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약간 뭐 어제 증언만 보면 좀 암초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국회 같아요. 측에서요? 예. 왜냐하면 이진우하고 여인영 전 사령관은 본인들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형사 재판을 명분을 삼아서 굉장히 좀 대답하기 어려운 측면은 내가 대답하기에는 좀 제한이 된다랄지 아니면 대답할 수 없다 했고 대부분이 국회 측에서 신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증언 거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지금 이 3명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체포조를 운영했느냐 여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진우하고 여인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치인들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어제는 쟁점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거부를 했고 또 그렇게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전에부터 쭉 얘기했던 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3명 중에서는 결국 이진우랄지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는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진 않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 헌데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좀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제 어제 그 헌재 심판관전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저 3명이 키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핵심 증인.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하는 거고 네. 설사 저 말에 어떤 특히 사령관 둘의 신빙성이 없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입증하려고 하면 또 다른 증인을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탄핵 심판이 아마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퇴정하면서 웃고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나가는 모습까지 봤는데 어쨌든 홍 전 차장의 싹 다 정리하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간첩을 정리하라는 뜻이었다. 또 그리고 격려 전화였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네,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윤 대통령이 격려 차원이고 간첩 수사를 방첩 수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뜻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다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해요. 네. 세상의 모든 일과 말은 전후 상황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죠. 컨텍스트라는 게 있는 네. 건데 계엄을 선포하고 30분 후의 일입니다. 네. 뜬금없이 간첩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홍장원 차장도 그런 맥락에서 들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겁니다. 네. 근데 갑자기 그걸 간첩으로 이해하지 못한 게 오해다라고 얘기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홍장원 1차장 외에 나머지 두 증인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한 것이 증언을 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와 배치된 증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위증을 했는지 따져봐야 될 일이고 위증의 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검찰 조서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위증의 죄의 범죄에 속하진 않지만 헌재에서 이미 증거로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재판관들은 따져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어제 뭐 국회 측에서 증인 신청이 소기의 목적을 100% 달성하진 못했으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광석 변호사님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릴게. 홍장원 차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게 줄 테니라고 했더니 홍 전 차장이 그렇게 맞다,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 맨 뒤에 그래서 간첩검과 관련해서라는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이제 홍정원 차장의 어떤 진술을 들었을 때 이제 전에 네. 뭐 인터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도 이제 홍정원 차장이 100%뭐 사실을 얘기한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어제 증언에서 보면 싹 잡아들여라. 그러면 대통령이 누굴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했느냐 하니까 목적어가 없었다는 거죠. 없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 간첩을 잡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뒤에 또 대공수사권을 다 주겠다. 네. 이것은 또 홍정원 차장도 인정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공수사권과 간첩은 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간첩이라고 의미를 두고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그러면 왜 홍정원 차장이 왜 방첩사령관에 전화를 했고 방첩사령관이 왜 또 체포조에는 명단을 또 주었을까? 네. 그러면서 유치추 이제 잡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국정원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국정원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홍정원 전 방첩사령관이 유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잡아들이라는 거 하고 또 유치 추적해달라고 하는 거고 또 이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홍정원 차장이 상당히 많은 뭐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신빙성이 있다고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또 주장과 너무 달라버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확인을 더 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규명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은 또 정치인 체포 지시를 좀 부인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또 총평과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그 진술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김상희 부대변인. 일단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벌어진 게 없는 거 아니냐. 좀 억울하고 호소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 많았잖아요. 국민들이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그 두려움은 무엇을 보고,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죠? 저도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방송 섭외가 왔을 때 두려워가지고 이거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하면서 간다고 했더니 가족들이 막 X표를 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온 가족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난리를 친 것입니까? 저 말은 본인이 의도된 결과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성공하지 못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냐? 그러면 본인은 국회 탄핵 결과가 다 지금 기각으로 나와요. 근데 탄핵이라는 건 있었는데 결과만 기각으로 나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라면 왜 민주당을 비난하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의도와 과정과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 얘기는 정말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본인의 입장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라서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사고방식 자체도 상당히 이상해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달 그림자 실체가 없는 거다, 벌어진 게 없는 거다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조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이나 그 관련자들이 이 내란 사태를 즉 친위 군사 쿠데타 사건을 희화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난으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무슨 달 그림자니 아무 일도 없었다느니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슨 한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이제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도 다른 것이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희화하기보다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계엄의 요건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네. 피고인, 피청구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까지 주장한 것은 이제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는 거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국회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네.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인 국회에 대한 뭐 제압, 선관위에 대한 찬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러면 체포조를 운영했느냐? 아니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국회에 무력화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끌어내라고 했느냐?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이제 이걸 다투는 거고 선관위에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선관위를 뭐 제압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에 관련된 시스템을 점검하려고 하는 거였다. 네.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의 뭐 주장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한문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걸 법적으로 다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다 판단은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 이제 초기와 달리 지금 약간 혼미성으로 좀 약간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물론 뭐 윤 대통령 말이 다 정말이고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정 중에서는 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모습이 좀 있지 않았느냐, 다른 진실이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고 내란죄와 관련된 재판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당히 이걸 그냥 내란죄가 100%다 아니면 이건 100%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일단 심리 과정에 있어서 어떤 피고인 방어권 보장되면서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이게 죄가 되는지 아니면 탄핵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되는지 이제 그걸 좀 따지면서 좀 가야 하는 그런 좀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해보죠. 이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보석을 좀 청구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돌연 윤정 기자 이 구속 취소 청구를 했어요. 구속 취소해달라.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또 소멸된 때에는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구속 취소 요건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여기에서는 이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게 된 경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소멸됐을 때 네. 등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원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를 할 것이라고 봤는데 구속 취소를 한 것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만약에 구속 취소가 기각이 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보석 청구를 다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구속 취소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들 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구속된 피고인이 네. 구속 취소 신청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속 사유가 소멸되거나 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구속 취소는 뭔가 뭐 거의 행해지는 경우가 없는데 이제 검찰에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왜냐하면 뭔가 수사를 해갖고 명백하게 죄가 된다고 했는데 진범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검찰이 구속 취소 신청을 하죠. 아, 진범이 나타나죠. 예. 근데 피고인 측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대통령 입장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봤죠? 이 수사 자체하고 구속 자체가 이건 법률 위반이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인 어떤 그 수사에 의해서 절차에서 구속이 되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소멸이 됐다. 그리고 이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구속 취소 청구하면 이제 법원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만약에 뭐 기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또 보석 신청이 있거든요. 근데 구속 취소에 비해서 이제 보석 신청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 염려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따질 가능성이 커요. 네. 단 한 가지 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애가 되는 것 자체가 지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는 보석의 애외 사유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건 아니고 의무적으로 또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법은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수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그걸 가장 주장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 청구를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보석 청구를 하겠다는 근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구속 적부심, 첩보 적부심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자, 다른 내용도 한번 볼 텐데 일단 조금 전부터요. 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현장 조사 형태로 구치소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핵심인 김영현 전 장관이 나와서 안 나오니까 직접 가서 우리가 청문회 열겠다 이런 내용인데 현재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게 있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인이 지난 1, 2차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조사에도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불출석, 비협조는 진실을 거부하는 행태입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왜 국민 앞에 서지 못합니까? 호방하게 비상계엄을 진두지휘하던 모습은 대체 어디 갔습니까? 혹여 국회가 반국가 세력의 소굴이라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네, 윤정 기자, 저기가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 야당의 국조특위 위원들이 지금 찾아간 겁니다. 네. 여당은 앞서서도 이 현장 청문회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가지 않았고요. 이 청문회가 원래 9시 반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더 늦어진 시간 10시부터 시작이 됐고 10시 35분쯤 30여 분 진행한 뒤에 정회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앞서서 1, 2차 청문회에 국회에 나오지 않았고 네. 그러자 지금 직접 현장에 찾아간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당 의원들이 보신 것처럼 이 현장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불출석을 지금 규탄하는 이 시간을 가졌고 이 김용현 전 장관이 나오지 않으니 일단은 정회를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그리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도 방문해서 계속해서 현장 이동하겠다? 청문회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도 이 오전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뭐 윤 대통령이랄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불출석한다고 하면은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어떻게든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런 네.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요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 증언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저런 것들이 중도층에게 어떻게 읽힐지도 좀 고민을 하면서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리하게 추진하는 감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볼 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직접 가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하면은 네. 그거를 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가 성공할 리도 없어요. 그러면 저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진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압박을 하기 위해서 갔다.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또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실 규명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일을 해감에 있어서 법적인 걸 절차를 차분하게 따라서 가면 되지. 저렇게 정치적인 행위가 과도해 보이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판단을 또 중도층에게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면 전략적인 어떤 패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현장 검증을 하고 싶었다면 김용현 전 장관 정도를 한다든가 네. 뭐 이 정도에서 좀 적당한 선에서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좀 이런 아쉬움이 좀 저는 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목소리까지 들어봤고요. 일단 그리고 윤지영 기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같은데 이 야당 의원들이 구치소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만나러 가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회를 하게 된 것이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나오질 않으니 지금 저 야당 위원들이 모여있던 곳이 2층의 대회의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곳으로 오지 않으니 우리가 직접 만나러 가겠다. 그래서 구치소로 직접 네, 들어갔다. 보안구역으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안규백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야당 청문위원들 모두 다 함께 6명이 이 지금 본 건물, 김용현 전 장관이 수감되어 있는 본 건물로 지금 이동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보안 검색대를 통과를 해서 조금 전 10시 40분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될지, 뭐 청문 절차가 이루어졌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되는 바가 없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이 국회의원들 특별위원회 청문회 격인데 직접 가서 수감 시설에 들어가서 질의응답까지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찾아가봤자 사실은 이제 청문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는 뻔하지만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동행명령장도 마찬가지죠. 동행명령장을 이제 거부를 하면 일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처럼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구인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건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불응을 하면 뭐 형사처벌 규정은 있죠.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네. 이제까지 처벌된 사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나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지금 거기서 나가면 자기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또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동행명령장도 집행 가능성이 없고 그다음에
뭐 구치소 현장 청문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민주당이 이제 프레임과 관련해서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열려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곽정근 사령관의 발언이랄지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게 화제의 증인이라고 할까요? 코미디 같은 일이다라는 평도 나왔는데, 증인 중에 한 명이 이 무속인 비단아 씨, 이선진 씨의 증인이었는데, 이 내용도 사실 많은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네.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가져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질문을 군인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진작부터 계획적으로 뭔가 만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묻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무속인 비단아 씨로 불리는 이선진 씨 얘기였는데, 이게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 군인들 명단을 보여주면서 이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지 이 이선진 씨 무속인한테 물어봤다는 이 내용인데, 자, 이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장관이 될 사람이다라고 일단은 얘기가 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또 이 여당에서는 이게 너무 무속인 프레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맞받아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뭐 그런 시각으로 보게 만들고 싶겠지만 네. 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 계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었고 그 행위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심각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런 질문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노상원 그 전 장관이 어떤 일을 그냥 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걸 왜 했지? 내지는 그거에 대한 어떤 부인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다 하나하나 본인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은 이제 무속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테니까 네. 그런 거를 다 검증을 한 이유는 뭘까? 그 동기는 뭘까? 이 생각해 보면은 계엄이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한 행위들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엄에 있어서 관여를 하고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인지하고 자기 확신을 하기 위한 행위들을 무속인과 함께 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네. 거기까지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서 물어본 것이 거기에서 국정과 관련된 결정까지 여기서 있었느냐라는 것까지 나갔다면 네. 그럼 국정에 무속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어떤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질문과 답변을 보면 그거보다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자기 확신을 갖는 과정 속에서의 그 뒷받침, 이거를 질문한 거기 때문에 저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단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노상원 전 사령관을 직접 불러서 하는 게 옳지 않겠냐. 무속인을 청문회에 불러서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졌다, 이런 좀 반박도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 보면은 나중에 장관이 될 사람이다라고 했다는 거 보면은 장관이 되기 전에 어떻게 나중에 될 사람인지 알았다는 건가? 노 전 사령관이 이걸 알고 있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아까 이재명 대표 그랬잖아요. 비상계엄 내란 이 중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희화화한다고 그랬는데 저게 바로 희화하는 거예요. 지금 노상원과 관련된 것은 다 수사 끝났고 전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 이제 공범이랄지 이런 것들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무속인을 불러가지고 왜 물어보는 겁니까? 저 비단아 씨라는 무속인을 홍보해 줄 일 있어요? 그 내용도 별게 없어요. 뭔가 계엄에 모의했냐 그런 게 아니고 이 노상원이가 끝까지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건데, 그게 계엄에 연관성을 끝까지 찾자고 하면 조금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왜 청문회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란에너지 이 중대한 비상계엄 사건 자체를 굉장히 무속인을 불러서 희화하고, 이것은 일종의 이제 프레임이죠. 정책 프레임으로 김건희 여사가 무속과 관련된 그런 소문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내세워가지고 전부 다 같이 뭔가 무속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씌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진술 자체가 이번 계엄에서 또 탄핵 사유에서 눈꼽만큼이라도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저거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상 계엄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질문 이런 게 있었다면은 지금 하신 말씀과 비판을 저도 오늘 하려고 했는데 그 질의 답변을 보면 노상원 전 장관이 이 계엄을 예비하는 단계에서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한 그 예비 단계의 어떤 구체성을 또 알려주기 위한 부분은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한 거라고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좀 보면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 청문회에 등장한 무속인 시각을 한번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요. 이제 조기 대선이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여야 뭐 잠룡들이라고 하죠.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관심은 여권에서 갑자기 1순위까지 쭉 등장했던 김문수 장관의 얘기가 가장 설날도 그랬고요. 설 때도 그랬고 가장 화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이 말을 아껴왔는데 어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상당히 많은 질의응답을 선 상태로 많이 오갔는데 많은 얘기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조기 대선 출마 검토하시거나 그러실까요? 전혀 뭐 검토하거나 생각하거나 없고요. 현재는 조기 대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뭐 가능성으로서는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뭐 단정할 수 없지요. 대통령 탄핵 수찬이 인용이 된다면 그때는 뭐 출마를 선언하실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그런 말을 하면은 제가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것도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것도 예의가 아니고 저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이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김문수 장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권에서 일단은 선두로 나서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은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뭐 일각에서는 어떤 평론가분께서는 이 김문수 장관이 이 젖은 장작이다. 불이 결국 붙지 않을 거다. 연기만 나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직까지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탄핵 전국이잖아요. 네. 또 내란죄에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수사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탄핵 반대하는 보수층의 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탄핵이 만에 하나 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으로 갔을 때도 과연 김문수 장관의 지지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태도 자체가 일관성 있는 사람이 지금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보수층 정치 지도자, 대권 후보 나갈 만한 사람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일시적인 건지 아니 지속적인 건지 이제 그걸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더군다나 김문수 장관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한번 검토한 적이 있더랄지 때가 되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마 지지도가 팍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그런 검토한 적이 없지만 만약 이 지지도가 유지가 되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자신이 뭔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출마하겠죠. 그렇군요. 김상일 부대변인 생각도 궁금한데 일단은 김문수 장관이 이 국무회의가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더라면 탄핵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지지율이 계속 이어질지 혹은 끝까지 종국에는 뭐 조기 대선 열린다고 하면은 출마까지 할지 궁금합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조기 대선의 가능성은 이야기하잖아요. 여지는 또 열어놓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본인의 지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줬듯이 이게 지지 자체가 본인에 대한 지지 자체가 본인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한 그렇죠. 것이다. 윤 대통령과 현 상황에 대한 지금 어떤 자기 주장, 지지자들의 주장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를 통해서 그 주장을 하려고 하는 하나의 의도일 뿐이다.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상황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상황을 끝까지 가져가서 그
그 지지를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싶다라는 전략적 포석이 오히려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기 대선 가능성 자체도 일축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또 일축하지 않잖아요. 예?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저 지지의 근원이 뭔지를 알고 있고 그 근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여지는 이렇게 두겠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얘기 나온 김에 더 살펴볼 텐데 윤지원 기자 일단 한국갤럽이 설 직후에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뭐 압도적으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여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또 하나는 이 캐스팅 보드로 좀 불리고 있는 충청 지역에서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좀 앞섰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좀 많은 관심이 지금 오늘 아침에 끌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가상의 양자 대결입니다. 양자 대결에서 여권의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7%, 오세훈 시장이 43%의 지지를 얻어서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박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목할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그리고 이 서울 캐스팅보트로 분류되는 이 두 지역에서 두 사람이 초접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이 대표가 48%, 오 시장이 46%를 얻었는데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이 대표 41%, 오 시장 44%로 오 시장이 조금 더 높은 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탄핵 지지 여론도 61%였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두고 이 여론조사 관계자들은 이 민주당이 그리고 이 대표가 탄핵 지지층의 민심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김무수 장관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경쟁력이 있다. 이재명 대표와 붙을 때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도층 경쟁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어서 경쟁력과 충청도에서 얼마나 지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이제까지 시장의 어떤 역할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서울시장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이런 탄핵 정국에서도 지금 서울에서는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엄청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윤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은 충청도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청도에서 사실은 이렇게 오 시장이 44% 나오고 물론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네. 이것은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그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보수 후보들은 이제 다자간 뭐 여론조사였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보수 민심이 흩어지는 거죠. 근데 1대1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보수가 어느 정도 받아주고 지지하고 거기에 이제 중도층이 합세를 하다 보니까 결과를 짜려면 오세훈 시장은 뭐 보수 중에서 강성보다는 이제 중도 보수에 속하는 그런 주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어떤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다음에 어떤 이제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이랄지 뭐 지지랄지 이런 선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중도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도의 지지를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뭐 상당히 이 지지는 뭐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조기 대선이 아직 있을지 모르고 있다고 해도 또 대선이 다가갈수록 아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 그리고 충청권이 정말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는지까지요. 실제로 뭐 지역이 서울, 경기, 충청은 약간 수도권 민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중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 특히 양 진영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그 대립이 지지로 나타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 중도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중도 게임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보여주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도 게임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오세훈 시장에게 가장 약점은 당내 후보가 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에요. 경선 통과하기 어렵다. 경선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에요. 근데 경선을 통과하면 그 자체가 반전이잖아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강한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팬덤을 이루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내 경선은 지금 강렬한 지지층, 극렬 지지층의 팬덤이 좌우하는 현상을 양당 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된다면은 저 정도 지지라는 게 가정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되면 그거보다 반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반향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당내 후보가 되기는 어려운 후보지만 되기만 한다면 본선 경쟁력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단연 우위를 보일 거라고 지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충청권이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로서 중도의 민심을 표방하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울 충청의 민심은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중도 경쟁력이 가장 있는 사람은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오세훈 후보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우선시장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좀 쫓기고 있는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 해볼 텐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제 오늘 이 얘기가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항소부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건데 2심 선고를 앞두고 이게 시간 끌기용 아니냐, 뭐 이런 재판 지원 전략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에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도 그때도 위헌 법률 또 제청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뭐 전에도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제 재판을 끌어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제청을 하게 되면 이게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렸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거 알고도 하는 것이고. 그럼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재판이 중단이 되진 않아요. 일단 재판이 진행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랄지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뭐 약간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마은영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그러면 헌법소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데 진보랄지 좌파 성향의 어떤 재판관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들어줄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날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헌법소원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또 상당히 이건 또 어떤 뭐 알 수 없는 그런 논란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겠다 이런 취지도 들리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이거 너무 지연 전략 같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좀 세게 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다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39번에 걸친 29번에 걸친 무한 탄핵을 하면서 자신의 재판에서는 무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챙기지 말고 기본 도덕부터 갖추길 바랍니다. 일단은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기본 도덕부터 지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 본인 억울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 있는 행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지연되길 바라고 지연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처한 상황 자체가 있는데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충분히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좀 동조도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처한 상황 자체가 너무 엄중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조 내지는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으면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너무 웃기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여권의 또 다른 잠룡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해볼 텐데 윤지영 기자 일단 좀 몸풀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원로 인사를 만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그리고 보수 논객 조갑재 씨, 또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까지 만났다고 합니다. 본인의 앞으로 행보, 현 상황 등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것으로 네. 전해지는데요. 이 자맹 기간 동안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교류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최근 만남을 두고서는 한 전 대표가 재등판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친한계 진종호 의원 등이 한 전 대표와 만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네. 조금 지금 상황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또 친한계 인사들은 한 전 대표가 이달 중으로 어떤 공개 행보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양쪽 진영을 넘나들면서 원로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윤정 기자가 전해줬는데 일단은 정확한 복귀 시기는 좀 친한계 의원 사이에서도 좀 말이 많지만 이번 주말이 기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움직인 흐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2월 하순 좀 되면 저는 좀 구체적인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김광삼 변호사님, 오세훈 시장 저희가 얘기했는데 아마 한동훈 대표도 여론조사상으로 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서 등판을 할지, 등판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아까 김성우 의원이 뭐 이번 주말 얘기하고 있는데 네. 너무 빠르죠. 빠르다. 이제 탄핵 심판이 뭐 시작해서 아직 중반도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탄핵 심판에 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이탈이 됐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등판 시점이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조갑재 씨랄지 아니면 유인태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한동훈 전 대표의 약점이 뭐 이게 정치 경력이 짧겠다 이런 게 약점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보강하는 그런 이제 정치 행보를 공개 행보가 아니고 물밑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사실은 이제 공부거든요. 네. 그래서 등판 시점을 제가 볼 때 이제 너무 늦게 잡아버리면 만약 조기 대선이 돼버리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그렇지만 너무 빨리 잡으면 또 보수층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아마 잘 설정을 해야지 타이밍이 언제나가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 운명을 또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주 네. 어느 시점에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 김상현 부대변인 일단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 전국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대척점에 있다고 보는 인물이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일 텐데 아까 뭐 이 경선 대선이 혹시나 이뤄진다고 하면은 경선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인물이 뭐 오세훈 시장이 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어렵을 수도 하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까?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이슈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과의 정치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느 편에 확고하게 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모호한 입장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지지를 모아내기가 힘들죠. 그러나 탄핵이 끝나고 이게 만약에 뭐 인용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파면이 된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조기 대선을 중심으로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대선 말씀 중에 죄송한데 또 김정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생이 차기 지도가 돼야 한다 보면 또 한동훈 대표가 좀 부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저런 이야기들을 그 국민에게 특히 지지층에게 귀에 들리게 하려면 이슈 자체가 저걸 들리게 하는 노이즈를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노이즈가 지금 탄핵 심판 과정이 노이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거된다면
그때서부터는 저런 얘기가 들릴 거니까 좋은 시기가 되겠지만 지금은 뭐 요번 그 김상우 의원 말대로 요번 그 탄핵 심판 전에 등판을 한다면 행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요. 다다음 주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붐업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개봉 박두 이러놓고서 이제 언제 개봉이야 막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근데 실제로 결단 자체를 탄핵 심판 이전으로 한다면 행보가 그리 쉽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어보신 것처럼 당내 경선 통과도 그렇게 쉽지 녹록치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작년 전당대회 때 아마 60%대 득표를 해서 압도적인 좀 득표를 했는데 그 표들이 지금 많이 갖고 있을지 아니면 또 흩어졌을지도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많이 흩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지지를 굉장히 높게 받다가 한번 떨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등반 시점의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데 오세훈 시장도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뭐 국민의힘이 경선 자체가 50대 50이단 말이에요.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 5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원들이 얼마나 지지하느냐,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지지하느냐, 이게 50대 50 때문에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국민 지지, 당원 지지보다는 국민 지지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열세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성향적으로 보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둘 다 탄핵을 찬성을 한 사람들이었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둘의 싸움이 되는데 과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당 대표를 그만두기 이전에 탄핵 정부 이전에 어떤 지지도 당 대표 경선 당시의 지지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머물 것인지 그건 이제 전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달려 있는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상일 부대변인께 질문 드리겠는데 나머지 두 분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두 분 얘기까지 합치다면 어떻게 좀 구도가 될까요? 근데 사실은 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 탄핵이 끝난 이후에 대통령 지지를 이어갈 거예요. 이어갈 거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세를 유지할 겁니다. 근데 그 민주당과의 경쟁이라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한다면 홍준표 현 시장과의 그 오세훈, 한동훈 이 3자 구도는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유승민 의원은 당내 기반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4.5톤 화물차를 몰던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큰 사고가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상황을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평택제천 고속도로 위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고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벽을 들이받고도 갓길과 도로 사이를 비틀비틀 오가는데요. 순찰을 하다 이를 목격한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이 스피커로 정지 명령을 내리지만 아슬아슬한 주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자 경찰은 운전자에게 문제가 생겼다 직감하곤 전속력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조수석으로 뛰어오르고 차량을 정지시킨 뒤 운전자를 깨웠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운전자는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구조된 운전자는 치료를 받고 무사 귀가했는데요. 경찰의 기지 덕분에 큰 사고는 막았지만 조금만 지체되었더라도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하자 결국 중국도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도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LNG에 15%, 원유, 농기계와 자동차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다시 시작된 듯한 미중 2차 무역 전쟁,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괜찮다는 입장과 함께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협상에 대해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24시간 이내에 통화하겠다던 입장이 바뀐 겁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25% 전면 관세에 국경 통제 약속을 받아내며 한 달간 관세를 유예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트럼프식 미치광이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과연 장기적으로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고 하네요.